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 한국에게만 석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째로 열어줬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아무 조건 없이 앙골라를 도왔다. 앙골라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선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석유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축복받은 땅. 그러나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27년의 내전 동안 8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어머니들은 굶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원유와 다이아몬드만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죽음의 땅에 누군가 남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공병 198명. 다른 나라는 우리의 자원을 약탈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줬다. 그들이 쓴 기적의 드라마가 수십조 원의 경제 동맹으로 돌아온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키난데 오라니안, 앙골라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2024년 5월 서울.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12번째 층. 탁자 위에는 태극기와 우리 조국의 깃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러 온 거지가 아닙니다. 영원을 약속하는 동료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누군가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맞습니다. 우리 땅 아래엔 검은 황금이 흐릅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축복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탐욕스런 눈들이 우리를 뜯어먹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 남았죠. 중국인들은 기름만 빨아먹고 사라졌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무기만 팔고 도망쳤죠. 오직 한 나라만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름통이 아닌 우리의 눈동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피 묻은 손을 씻어주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웠죠. 장관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우리 곁을 지킨 건 당신들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닦았죠.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그 시절을.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이 자리에 선 우리,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선 영혼의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가슴속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장관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죠.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1000개월, 12,000번의 보름달이 뜰 때까지 함께 걷자는 약속입니다. 한국 수석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0개월이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입니까? 더 힘센 나라들도 많은데.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10년 전 지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납치되고 마을이 불타던 그때를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참혹했던 기억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겠죠. 276명의 소녀들이 어둠 속으로 끌려간 그날, 세계가 우리를 저주받은 땅이라 손가락질하던 때 미국은 도망쳤습니다. 중국은 야반도주했죠. 프랑스는 시체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직 목이 메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갔죠. 오직 태극기만이 펄럭였습니다. 당신들의 젊은이들이 방탄복 대신 교과서를 들고 왔습니다. 문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권. 그러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수익 절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쓰일 겁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요. 6개 분야의 전면적 협력. 에너지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인프라, 디지털, 안보까지. 우리는 모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코이카 책임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정말 우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장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신뢰는 이미 피로 증명됐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과 우리가 흘린 눈물로요. 이젠 우리가 되갚을 시간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20년 전 새벽 2시 보르노주 치복 마을에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엄마! 기숙사에서 자던 여학생들의 비명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트럭에 아이들을 짐짝처럼 던져 넣었죠. 276명, 하룻밤 사이에 그만큼의 딸들이 증발했습니다. 부모들은 맨발로 숲을 헤맸지만 찾을 수 있는 건 핏자국뿐이었죠. 반군,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증오했고 배우는 여자아이들을 악마라 불렀죠. 총구 앞에서 책은 무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들끓었습니다. 샵 구해주세요 우리 딸들을. 해시태그가 인터넷을 뒤덮었죠. 미셸 오바마도 엠마 왓슨도 팻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왔다가 2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작전 불가능. 지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서요. 중국인들은 더 비겁했습니다. 원유 시추 시설에 불이 나자
장비도 버리고 줄행랑쳤죠. 수천억 원짜리 굴착기가 녹슨 채 버려졌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은 3명이 목숨을 잃자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인을 위해 유럽인이 죽을 수 없다고 했죠. 유엔마저 손을 들었습니다. 평화유지군을 90% 감축하면서 효과적 개입 불가능이라는 보고서를 냈죠.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땅이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게 동양의 작은 나라가 군대를 보낸다는 소식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그때 보르노주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악몽이었죠. 시신을 수습하고 난민을 돌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반군은 이제 대놓고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더 잔인해졌어요. 이군 특수부대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상황이 작전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은 너무 위험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중국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 석유회사 직원들이 야음을 틈타 몰래 빠져나갔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들을 그대로 두고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본국 정부의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NGO 국경 없는 이사회도 철수했습니다. 1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해왔던 그들이었는데 의료진 2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활동을 중단했어요. 심지어 유엔 평화유지군도 규모를 80%나 줄였습니다.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요. 앙골라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국제 투자는 제로가 되었고 원유 수출도 급감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들도 하나둘 짐을 쌌죠.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앙골라 북동부는 이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법지대가 되었다. 그 어떤 국제기구도 그 어떤 국가도 이곳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학교는 모두 불타버렸고 선생님들은 도망가거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총을 들거나 난민이 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이렇게 죽으려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앙골라는 끝났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 비공식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이제 없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파병 소식이 공식 확인된 게 대한민국이 제101야 전공병대대 상록수부대를 파견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냉소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나라가 와서 실패하고 떠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도인 아부자의 안전한 지역에 머물려 했다면 상록수부대는 가장 위험한 보르노주로 직행했어요. 부대장인 이수아 중령이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석유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앙골라에 오는 외국인들은 모두 석유나 자원을 노리고 왔으니까요. 사람을 보러 왔다니 무슨 말일까요? 상록수부대의 첫 임무가 그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순찰하는 대신 삽을 들고 무너진 학교를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학교부터 시작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이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총알은 당장의 위협을 막을 수 있지만 교육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국군들은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말이죠. 현지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인이 총 대신 책을 든다고? 다들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우사어, 요르바어, 이보어까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한 병사가 더듬거리며 하우사어로 안녕하세요.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 군인이 우리말로 인사한 건 처음이야. 상록수부대는 주민들을 번호로 부르지 않았어요. 일일이 이름을 외우고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떠난 그 자리에 한국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최전선의 말이죠. 상록수부대가 처음 복구한 학교에서 저는 은고지 아부바카르를 만났습니다. 25살의 젊은 교사였죠. 반군의 공격으로 학교가 불타면서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군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은고지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남아서 그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한국군 병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한글 교재와 크레파스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배워보시겠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 은고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우리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한글이에요. 하지만 그 병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상현입니다.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써드릴게요. 그는 종이에 정성스럽게 은고지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게 은, 이게 고, 이게 지예요. 선생님의 이름이 한글로는 이렇게 예쁘게 써집니다.
그 순간 은고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이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다른 외국인들은 그냥 헤이유라고 불렀거든요. 그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폐허가 된 교실에서 한국군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고 태권도를 익히고 노래를 불렀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면 한국군들은 하우사어로 이나 크와나 안 알고 답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름표 프로젝트였어요. 상록수부대는 마을 주민 전원의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현지어가 함께 적힌 이름표였죠. 당신들은 번호가 아닙니다. 모두가 소중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수와 중령이 이름표를 나눠주며 한 말입니다. 70대 할머니 하디자 씨는 난생 처음 자기 이름이 적힌 무언가를 받아들었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녀는 그 이름표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상록수부대는 또한 가족 사진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내전으로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해줬죠.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구나. 은고지는 매일 한국군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오전에는 일반 과목을, 오후에는 한글과 태권도를, 저녁에는 한국 동요를 배웠죠.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총성과 폭발음만 들리던 그곳에 노래소리가 흐른 거예요. 한 소녀가 그림을 그렸어요. 태극기와 앙골라,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이었죠. 그 아래 한글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상병이 물었어요. 뭐가 감사한데? 소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요. 전 그냥 난민번호 3291번이었거든요. 상록수부대의 활동은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물이었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계속 병에 걸려요. 은고지가 호소했습니다. 이수와 중령은 즉시 공병부대를 투입했어요. 일주일 만에 새로운 우물을 팠고 정수시설까지 설치했죠.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물이야, 깨끗한 물이 나온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죠.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물통을 머리에 이고 왔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맑은 물을 손에 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70년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야. 다음은 전기였습니다. 상록수부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학교와 의료소, 그리고 마을 중앙에 가로등을 켤 수 있게 되었죠. 불이 켜지던 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깃불을 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별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아요. 한 소녀가 가로등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지원이었어요. 상록수부대는 군의관과 의무병들을 중심으로 이동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공짜라고? 분명 나중에 돈을 받겠지.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약도, 치료도, 심지어 간단한 수술까지도요.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죠. 제 아이가 살았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한 어머니가 회복된 아기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던 파티마 씨. 그녀는 맨발로 10km를 뛰어와 한국군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박서진 군의관이 즉시 치료에 들어갔고 사흘 만에 아이는 눈을 떴죠. 기적이에요. 신이 한국 사람의 손을 빌려 우리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박서진 군의관은 의료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진 교육에도 힘썼어요. 우리가 떠나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3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반군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목표는 상록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을이었죠.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NGO들이 즉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국제구호단체들도 짐을 쌌어요. 한국군도 떠나실 건가요? 은고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포기한 듯한 체념이 어려 있었죠. 이수와 중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본부에서는 철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김상현 상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은고지 선생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믿고 돌아온 아이들은요. 박서진 군의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믿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떠나면 그들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최연준 중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배신이 될 겁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거예요.
이수와 중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상록수 부대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장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필승,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상록수 부대 주둔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농기구를 들고 여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왔죠. 우리도 함께 싸울 겁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은고지도 왔어요. 그녀의 뒤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한국군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데 한 노인이 낡은 사냥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부지만 당신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어린 아이들까지 나섰어요. 우리도 도울 거예요. 돌멩이라도 던질게요. 이수와 중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대피해야. 아닙니다. 은고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고 당신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상록수 부대와 주민들은 함께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대피로를 만들고 비상물자를 준비했죠. 한국군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방어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몸을 숨기고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서로를 지킬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김상현 상병이 떨고 있는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반군이 공격해왔습니다. 새벽 4시 총성과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적이다. 전투 준비. 새벽의 정적을 깨는 총성. 반군 수백 명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과 달랐어요. 마을 입구에는 한국군만이 아닌 주민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방어선을 구축했죠. 우리 마을이다. 물러가라. 주민들의 함성이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고지가 이끄는 평화의 어머니들이었죠. 그들은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탄약을 운반하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한 주민이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군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알려준 거였죠. 저쪽 계곡으로 우회하려 합니다. 30명 정도요. 이런 정보 제공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찰조를 만들어 적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10살 소년 무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저기 숲에 이상한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덕분에 기습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전투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한 명이 적의 총격에 쓰러졌을 때 주민 5명이 총알을 뚫고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어요. 우리 형제를 죽게 둘 순 없어. 그들은 부상당한 한국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12시간의 치열한 전투. 마침내 반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도 잔인한 전술도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군과 주민들의 단결 앞에서는 후퇴다. 후퇴. 테러리스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지켜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확인됐습니다. 단 한 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없었어요. 부상자는 있었지만 모두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수와 중령이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은고지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군이 떠나지 않았는지. 당신들은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한 노인이 이수와 중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지켰소. 당신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이 전투는 앙골라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정부군도 못한 일을 한국군과 주민들이 해낸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도 지키고 싶어요. 그 전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군이 있는 마을은 안전하다는 소문이 앙골라 전역에 퍼졌어요.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테러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죠. 상록수 부대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수와 중령의 방침이었어요. 마을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천막촌이 생기고 임시학교가 세워지고 작은 시장이 형성됐죠.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켰으니까요. 상록수 부대는 늘어난 인구를 위해 더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추가로 설치했죠. 의료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교육이었어요. 은고지가 중심이 되어 희망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천막 교실이었지만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했죠. 교육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은고지가 외쳤습니다. 300명으로 시작한 학생 수가 2달 만에 1000명을 넘었어요. 교사가 부족하자 상록수 부대 장병들이 자원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김상현 상병은 수학을 가르쳤고 박서진 군의관은 기초의학을, 최현준 중위는 컴퓨터를 가르쳤죠.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이 커져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상록수 부대는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 전기, 배관, 자동차 정비, 휴대폰 수리, 배우려는 청년들로 수업은 항상 10,000원이었죠. 총을 들면 순간의 힘을 얻지만 기술을 배우면 평생의 힘을 얻습니다. 교관의 말에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졸업생 50명이 배출됐을 때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이제 기술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졸업생 중 한 명인 아부바카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아닌 전기기술자예요. 제 손으로 우리 마을에 불을 밝힐 거예요. 이런 성공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앙골라 정부 관료들이 시찰을 왔어요.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그 폐허였던 마을입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마을이 됐습니다. 은고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주지사가 이수와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수십 년 실패한 일을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는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웠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상록수부대가 앙골라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어난 변화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복구되거나 새로 지어진 학교 131개, 병원과 보건소 48개, 우물과 급수시설 256개.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은고지 아부바카르. 그 작은 마을의 교사는 이제 보르노주 교육 담당관이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임명했죠. 저는 한국군이 준 이름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불러준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취임사는 주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앙골라인들이 눈물을 흘렸죠. 김상현. 그 젊은 상병은 이제 대위가 되어 여전히 앙골라에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 중 1,500명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선생님, 저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저는 엔지니어가 됐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군인이 됐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앙골라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사. 그 10살 소녀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정부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돌아가서 제2의 상록수부대를 만들 거예요. 앙골라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를 위한 평화유지군을요. 직업 훈련을 받은 청년들의 숫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앙골라 곳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죠. 한 청년 사업가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상록수부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무덤에 있거나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제게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치안이었습니다. 상록수부대 활동 지역의 테러 사건은 90% 감소했어요. UN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평화유지 활동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신뢰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상록수부대의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를 꿈꿉니다. 증오만 있던 곳에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한국군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한 주민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경제 지표도 놀라웠습니다. 상록수부대 활동 지역의 1인당 소득이 10년 동안 5배 증가했어요. 시장이 열리고 가게가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경제도 꽃피는 법이니까요. 2023년 10월 앙골라 대통령이 직접 보르노주를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에 공식 방문이었죠. 대통령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폐허였던 곳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절망했던 얼굴들에 희망이 가득했죠. 이곳이 정말 그 보르노주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수행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은고지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네, 각하. 10년 전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대통령은 희망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00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각하.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평화를 이루자. 왜 한국 노래를 배우나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 소녀가 대답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요. 전쟁을 겪고도 일어선 나라잖아요. 기술훈련센터에서 대통령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 장비로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정부가 포기했던 청년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의료센터를 둘러보던 대통령은 박서진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 병원보다 시설이 좋은데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을 살리는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민자치회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민들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는 모습을 본 거죠. 민주주의가 살아있군요.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이수아 대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석유도 다이아몬드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신뢰를 얻었습니다, 각하. 그것이 어떤 자원보다 귀중합니다.
귀국길에 대통령은 수행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야 한다. 그 후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다. 이제 사람을 먼저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한국과의 전면적 파트너십이다. 그들이 10년간 보여준 헌신에 우리가 응답할 때다. 재무부 장관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 자원을 노리면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켜봤다. 그들이 가져간 건 없고 남긴 건 희망뿐이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개발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총괄하는 특사로 임명됐죠. 그리고 2024년 5월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10년의 신뢰를 담은 제안서를 품고서요. 회담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 협력 분야를 설명하던 그 순간으로요. 첫째, 에너지 협력입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의 석유와 가스 개발 우선권을 드립니다. 단, 이익의 절반은 교육과 보건에 재투자됩니다. 한국 측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둘째, 인프라 건설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한국의 기술로 앙골라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지인 고용 비율은 70% 이상으로요. 셋째, 교육혁명입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매년 2,000명의 유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1,000명의 한국 교사를 초청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교육입니까? 은고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으로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넷째, 보건의료협력입니다. 상록수부대가 보여준 의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구축하고요. 다섯째, 디지털 전환입니다. 앙골라를 아프리카의 IT 허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섯째, 평화유지협력입니다. 상록수부대의 활동을 계속하되 앙골라군도 함께 훈련받아 우리만의 평화유지군을 만들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협력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신뢰도가 확보되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코이카 이사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은. 은고지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상록수부대가 만들어준 그 이름표였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준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회담실에 감동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앙골라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서울 방문은 즉시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앙골라, 중국과 미국 제치고 한국을 세계 파트너로 선택이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자원 외교의 종말, 신뢰 외교의 시작, 한국과 앙골라 모델이 세계를 바꿀 것인가? 라고 영어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인민일보는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죠. 중국은 앙골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을 택했다. 우리는 돈을 썼지만 한국은 마음을 얻었다. 미국 국무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인정했죠.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그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안다. 그것이 아프리카와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손잡고 싶다. 앙골라가 증명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다. 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줄줄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앙골라 모델을 전 아프리카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다. 일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논조가 줄을 이뤘죠.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앙골라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샵 한국은 우리 미래, 샵 백년이 동반자, 샵 사람이 먼저다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죠.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 100만 번 넘게 공유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석유를 보지 않았다. 우리의 눈을 봤다.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대한민국,
은고지의 인터뷰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군은 우리에게 물고기가 아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한 시장 상인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물건만 팔고 갔어요. 미국인들은 설교만 하고 갔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땀 흘렸어요. 앙골라 최대 일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국어라는 거지가 아닌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한국이다. 서울회담 석 달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앙골라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 2024년 9월 UN 총회 양국 정상이 역사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앙골라 연방공화국은 향후 100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다. 이는 착취가 아닌 상생, 원조가 아닌 협력, 일방이 아닌 쌍방의 관계가 될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첫, 5년 내 한국 기업 200개 진출, 일자리 20만 개 창출, 매년 3,000명의 앙골라 학생 한국 유학, 한국 교사 2,000명 파견, 병원 100개, 학교 500개 추가 건설. 가장 혁신적인 건 그린 앙골라 2050 프로젝트였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를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우리는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앙골라 대통령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앙골라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상록수부대의 역할도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단순 평화유지가 아닌 통합개발지원단으로 재편됐죠. 새 지휘관 최현준 대령이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현장에 있을 것이다. 앙골라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은고지는 양국 교육협력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1000개의 희망학교였죠. 모든 앙골라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처럼 꿈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하겠습니다. 민간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앙골라 봉사활동, 앙골라 청년들의 한국 기업 인턴십, K-팝과 놀리우드의 문화 교류, 태권도와 아프리카 무술의 만남, 특히 한국 앙골라 청년 창업 포럼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양국 청년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스타트업을 만들었죠.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합쳤어요. 앙골라의 창의성과 한국의 기술력, 최고의 조합이죠.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앙골라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폐허에서도 기적은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10년 전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은 왔습니다. 자원이 아닌 사람을 보러, 이익이 아닌 신뢰를 찾으러. 그들은 총 대신 책을 들었고 명령 대신 경청을 택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을 불렀고 거래가 아닌 관계를 만들었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이 자라났고 의증오의 자리에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함께 걷자고 손 내민 거였죠. 은고지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제 앙골라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상록수부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교사로, 의사로, 기술자로, 친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앙골라인이 학생으로, 연수생으로, 동료로 한국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류, 진정한 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앙골라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세계는 묻는다. 왜 한국인가?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우리를 믿었고 우리는 그 믿음에 보답할 뿐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한국과 앙골라는 이제 함께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00년을 내다보며 작은 진심이 만든 거대한 기적.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죽음의 땅, 앙골라. 그곳에서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아닌 사람을 본 나라, 거래가 아닌 관계를 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0년의 헌신 끝에 앙골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100년을 함께 가자고.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일군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